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어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는 일본에 다시 한번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고 일본 대표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표는 이사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자신이 행한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떳떳하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수도 없음을 증명한다. 이런 말을 한 우리 정부 대표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입니다. 신통상질서 전략실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가 현 정부 들어 부활한 통상교섭본부 아래 신설된 조직입니다. 이른바 후쿠시마 대첩, 일본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WTO 무역 소송에서 역전승을 이뤄낸 바로 그 조직입니다. 미국 재계가 일본 수출 규제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 서한을 한일 양국에 보낸 것도 우리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가져온 작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국회 차원의 결의안 하나 만들지 못하는 정치권이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25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원산 부근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430km를 비행해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미훈련을 문제 삼아 쌀 지원을 거부했고 지난 16일에는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러시아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난파 간첩이 우리 수사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북한의 의도가 관심입니다. 치열한 한일 외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보복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전자업계는 일본 수출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 서한을 한일 양국에 보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미국 재계가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재지정이 취소된 자사고 3곳에 대해 교육부의 최종 심의가 진행됩니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 3곳이 대상입니다. 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의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심의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결과를 이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만큼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고심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서부 지방에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많게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일요일까지 지역에 따라 최고 40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피해 등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비행 형태만 보면 지난 5월에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찾았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뭘 쐈는지 이번에는 정확히 파악이 된 겁니까? 네, 북한은 오늘 새벽 5시 34분과 57분 두 차례에 걸쳐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사 장소는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입니다. 비행거리는 약 430km, 고도는 50여 km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두 차례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매우 비슷한 형태입니다. 북한이 이 무기의 바로 전 단계인 KN-52 독사를 개발할 때 20차례 정도 시험 발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로 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군은 2발 가운데 1발이 430km보다 더 멀리 날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신무기를 발사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 발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오전 합참 관계자의 비공개 브리핑 때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군 당국은 김 위원장이 원산 근처에 체류하고 있었고 공개 활동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에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김 위원장의 신형 잠수함 시찰 일정을 말하는 건데요. 북한의 잠수함 개발 기지가 원산 주변 심포인데다 북한군이 지금 하계 훈련 기간입니다. 군심 잡기 차원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장 지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북한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 훈련을 문제 삼으며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저강도 군사 행동을 통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그제 있었던 중러 공군의 합동훈련, 독도 도발 등과 연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으로 균열을 보이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한 흔들기에 북한도 가세했다는 겁니다. 현재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미사일의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라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북한을 상대로 비판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안이한 인식을 하는 부분이 더 문제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여야 입장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일단 여야는 모두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을 집중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를 비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북한을 상대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을 상대로도 이를 정쟁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 또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안보 협력에 나서줄 것을 호소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판문점 북미 회동 이후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라고 밝힌 부분을 들며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금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 안보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9.19 군사 합의를 즉각 무효화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하고 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고 관련 상임위 활동에 나서자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다시 힘들게 찾아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공개적인 대화 제안까지 거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 조치의 부당성이 국제사회에서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WTO 일반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장 안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끄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우리 측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에서 비롯한 정치 보복성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갑론을박하기보단 두 나라 고위급 관료가 제네바에서 만난 만큼
1대1 대화로 풀자며 여러 차례 공식 제안했는데 일본 측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일본이 자신의 행위를 상대방에게 설명할 용기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learly shows that Japan tries to close eyes what it has done, and Japan tries to close ears to the deflow of the Japanese actions of victims. 그러면서 이것이 수출 규제 조치 뒤 지난 20여일 동안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었다며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사회에 참석한 어느 국가들도 우리나라가 대화로 문제를 푸는데 반대하지 않았으며 결국 우리를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은 한국이 이사회장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대화를 제의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이사회에서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고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 규제 차원이라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WTO 제소까지 적극 검토하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이번 WTO 이사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3국은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국제사회가 한일 간 평행선 대치에 개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일본이 추가 제재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60여 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식 안건으로 오른 WTO 일반 이사회.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한일 양측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제3국도 발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재 효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내내 미국도 다른 나라 대표들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한일 입장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양국 간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이사회 의장의 입장 표명만 있었습니다. 결국 제3국의 아무런 의견 개진 없이 한일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회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추가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가기 의결과 공표를 거쳐 3주 뒤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아베 총리의 최종 결심만 남았습니다. 가기 의결은 이르면 내일 할 수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시간을 끌며 우리를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일 미국 통상정책의 수장인 윌버로스 상무장관을 만납니다.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우리 의원단도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며 한일 갈등 해법을 모색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방문 이틀째를 맞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미 의회와 업계, 싱크탱크 등을 상대로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미국 기업에 미칠 피해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윌버로스 상무장관을 만나 대응책을 협의합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비롯한 우리 정부 고인사들의 이 같은 전방위 대미 외교전에 미국도 중재 역할을 숙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는 일본의 조치가 동북아 정세와 한미일 안보협력,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외교적 해결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면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여야 의원단도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한미일 의원회의 등을 통해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의원들이 좀 공감해 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미국 의원들에 대해서도 한일 간의 이런 분쟁이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하나요?
그런 차원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일본 조치철의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초당적 외교에 시동을 겁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미국의 전자업계 단체들이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일 양국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 등 6개 단체는 현지 시간 23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를 전한다면서 이번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규제의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공급망 붕괴, 출하 지연 등을 초래하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덕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되는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것이 기정사실로 보이고 그럴 경우 국내 기업의 피해가 확산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연한 우려지만 지나치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개념부터 설명드립니다. 군사 전용 가능 물자 등을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일본의 우방국 명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프랑스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고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 최근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예외 품목이 늘어났을 뿐 아직은 백색 국가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곧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외가 되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 규제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비품목 규제 방식인 캐치홀 규제가 적용됩니다. 캐치홀, 수출 규제 대상을 사전에 정해두는 방식과는 달리 그때그때 당국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백색 국가가 아닌 국가에 적용되는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등도 이런 포괄 허가로 교육 중입니다. 물론 한 달 뒤 포괄 허가의 대상이 아예 될 수 없는 품목이 확대되는 쪽으로 일본 정부의 고시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최악이면서 또 현실성이 없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제도 허용하지 않는 곳이 나올 시나리오입니다.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이번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와 같이 한국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소재이면서 다만 국제 분업에게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몇 가지를 개별 허가만 허용하는 것, 즉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제에도 제외하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포괄 허가를 위해 국내 업체의 거래선인 일본 기업에 ICP 인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서 ICP 인증을 보유한 일본 수출 기업과 거래하면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인증이 없는 기업이라면 ICP 인증을 받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ICP 인증을 보유한 기업과 거래하는데도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만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국제규범 위배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과 별개로 공포가 조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피해보다 한 달 뒤 일본 정부의 품목별 허가 방법 지정 고시의 개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필요성이 더 커 보입니다. 밤사이에 충청 지방에는 호우특보 속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중서부 지방에는 휴일까지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밤에 비가 집중되는 장마, 이걸 야행성 장마라고 하더군요. 밤사이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 곳이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막바지 장맛비는 야행성 장맛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전북, 영서 남부 등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천안과 아산, 태안, 당진, 서산 등 충남 북부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30에서 6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산과 천안 지역에만 호우경보가 남아있고 충북 북부와 충남 부여, 또 청양과 예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조금 전에 경기도 안성과 평택 지역으로도 호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낮 동안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밤이 되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빗줄기가 다시 굵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밤에는 어떤 지역에 호우가 예상되죠? 네, 역시 중서부 지방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 상공에서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의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이 되면 상하층 간 온도차가 커지면서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는 겁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수도권과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7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야행성 폭우가 일요일까지 반복되면서 중서부 지방에는 최고 40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또 침수 등 비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남부지방은 토요일까지,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내린 뒤 그치면서 올여름 장마도 끝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천막 설치를 용인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행정 대집행을 통해 충분히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의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전주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그리고 경기도 안산의 동산고 등 자율형 사립고 3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 최종 심의를 진행합니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을 포함해 교육계와 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는 최종 심의를 진행한 뒤 교육부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교육부는 지정위원회 개최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3곳을 일반고로 전환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르면 내일 또는 29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값비싼 주택이 모여있는 서울 강남의 한 전원 마을이 연일 신축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그린벨트라서 집을 지어선 안 된다며 공사를 실력 저지하고 있는데 전직 장관까지 가세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40억 원짜리 고급 주택이 즐비한 서울 강남의 쟁골마을. 마을 끝자락에 새로 들어서는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대여섯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몰려와 건축 소장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홈런 저기 하면은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질을 나는 새 주택이 들어서는 걸 막으려는 마을 주민들의 실력 행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량을 겹겹이 주차해 아예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는 2달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사 현장으로 가는 길은 차량에 막혀버렸습니다. 행여 길이 뚫릴까 번갈아 감시에 나선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볼 수 있는데요.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투입 자체를 막아선 겁니다. 갈등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린벨트 내 자투립 땅을 20년 넘게 갖고 있던 건축주는 3층짜리 주택을 짓겠다며 강남구청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을 우려한 구청이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결국 소송을 벌여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신축 금지의 근거로 내세운 40년 전의 조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지가 개발 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지만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건축 허가를 내어주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의 허술한 그린벨트 관리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4개월 전에 이사온 전직 장관까지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아주 그거를 그 시행령 때문에 이런데 아무데나 집을 못 짓는 겁니다. 불법이면 구청에서 그럼 그걸 확실하게 해서. 마을 주민들의 반발에는 미묘한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습니다. 마을 전체 주민들, 특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겠죠. 그쪽 산자락이 좀 잘 보이고. 법대로 하자는 건축주와 그럴 수 없다는 주민이 맞서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라고 주장하지만 여기는 적법한 절차에서 건축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서로 합의를 해서 그래도 다 집이 이루어졌지 이렇게 깡패 조직해서 단시간 내에 하려고 어거지를 쓴 경우는 없어요. 중간에 낀 구청은 이쪽 저쪽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막은 차량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놨습니다. 건축 문제는 알아서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노면 표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공사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경찰도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그냥 주민하고 잘 해결하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소관이라고. 결국 건축주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주민들은 끝까지 막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강남의 대표적인 전원마을에선 그야말로 조용할 날이 없어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은 어제 국내 여객선의 미흡한 안전관리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짚어봐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철도나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만 선박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다른 남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맞은 남성은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는 선원에게 이제 그 차가 약간 위협을 가하더라고요. 이게 하지 마셔라라고 처음에 조금에 이렇게 했는데 네가 뭔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갖고 피해자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박 운항관리자. 차에 탄 채 선원을 위협하는 승객을 말렸다가 폭행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처벌은 벌금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교통수단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버스,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철도와 비행기의 경우 철도안전법과 항공보안법에서 10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선박 종사자는 특가법이나 해운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사망사고가 나도 처벌은 미미합니다. 지난 2015년 목포 여객선에 탄 트럭 운전자가 먼저 내리지 못하게 했다며 하역 작업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지만 과실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여객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선언법 외에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특가법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선박 종사자 폭행 사건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 여객선 안전을 책임지라면서도 정작 안전관리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여름에 보양식으로 즐겨 찾는 삼계탕, 즉석 제품으로 간편하게 즐기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즉석 삼계탕 한 팩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일일 나트륨 섭취량의 4분의 3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들깨와 녹두를 넣은 삼계탕에 반계탕까지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즉석 삼계탕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데우기만 하면 돼 더운 여름철 간편하게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려는 주부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담백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이거 괜찮다 이래서 굳이 앞으로 뭐 집에서 할 필요 없겠다. 더운데 이거 사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삼계탕은 보통 외식으로 많이 먹는데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서요. 일단 이런 제품이 나와서 제가 가격을 먼저 봤고요. 그다음에 내용물이 어떨지 저렇게 알차게 들어있을지. 그러나 즉석 삼계탕에 포함된 나트륨이 다소 많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나트륨 함량이 1일 섭취 기준량의 75% 수준이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한 팩을 먹으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완전 조리 식품으로 소금을 덜어낼 수 없는 만큼 조미료를 추가로 넣지 말고 살코기도 소금에 찍지 말고 먹어야지 그나마 나트륨을 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물까지 섭취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조사 결과 14개 제품 중에서 11개 제품이 국물보다 건더기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에서는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평균 열량은 734kcal로 1일 섭취량의 37%, 지방은 61% 수준이었고 저탄수화물 고단백질로 단백질 함량이 특히 높았습니다. 닭고기 양은 290g에서 430g으로 차이가 났고 대추와 밤, 은행 등 제품마다 내용물 구성도 달랐습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번 실험 결과를 참고해 나트륨 함량이 적고 기호에 맞는 내용물로 구성된 제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열섬에 갇히게 되면 폭염이 이어지죠. 지금 한국은 열강에 갇혀서 안보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여의도는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경제 군사적 안보 위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 정치, 연일 터지고 있는 안보 사안을 여야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청와대 인사 얘기부터 잠깐 하고요. 그다음에 안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교체가 법무부 장관 기용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나 시대적인 요구 이런 걸 감안하고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을 하고 있는 마당에 조국 수석이 조만간 이제 물러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국민적 요구나 시대적 요구, 대통령의 의지 이게 다 합쳐진 그런 결정으로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반박하실 내용이 있나요? 대통령의 의지만 담긴 거죠. 시대적 요구도 아니고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아시다시피 무조건 될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이고 또 왕의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지금 거의 왕이죠. 최소한 인사 문제 관해서는. 왜냐? 지금 인사청문회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명을 인사청문 보고 채택하지 않고 16명을 그저 임명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적폐라고 몰고 있는 그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0명 했고요. MB 정부도 5년 동안 한 17명 했습니다. 근데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 조국 수석까지 만약 그냥 밀어붙이면 17번째인데요. 이건 그야말로 저는 왕의 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이미 8년 전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주 냉철하게 냉혹하게 잘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한번 제가 2011년 권재진 그 당시 MB 정부인데 이분도 민정수석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을 갈 때 이때는 여야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의총에서 했던 말인데요.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을 가는 것은 군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가장 공정해야 될 자리에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거용 인사요. 선거용 인사다. 예. 또 그리고 권력형 비리와 친인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다. 뭐 이런 네. 것도 얘기했고요. 검찰의 중립성 절대 보장받을 수 없다. 그리고 네. 등등 얘기를 했는데 가장 제가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심을 가진 인사로 민심과 대립할 경우에는 네. 나머지 자녀 임기는 대통령에게 불안한 임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 노영민 지금 비서실장님 그리고 또 김진표 이제 뭐 국무총리로도 거론되는데요. 김진표 의원님, 전병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8년 전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되돌려서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조국 수석이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보다요. 지금 어떤 요즘 방향으로 변했습니까? 거의 대통령의 각계무사가 됐죠. 특히나 이 한일 경제 보복 이후에는 거의 저희가 어제 그 조국 수석과 함께 일하는 서울대 교수들도 과거의 조국이 아니다. 학교로도 돌아오지 말아라고 할 정도로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강제징용 판결문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친일이다라고 해서 일체 어떤 비판도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리고 국민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뭐 친일이다 해서 완전히 편파적으로 이분법적 사고,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 교수 중에 한 분이 아주 친했던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원리조차도 모르고 거기에도 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던데요. 예, 요즘 뭐 거의 충성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너무 네, 알겠습니다. 평정심을 잃은 것에 대해서 저는 또 문제가 많다고 보고 특히나 인사 참사, 뭐 기강회의 여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지는 발언권이 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너무 길게 죄송합니다. 하시면. 그러니까 뭐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사실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저는 정말 부적절한 예. 그 인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 각해무샤는 그 그림자 무사라는 일본 말이라서 제가 설명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민심에 반한다. 그다음에 선거용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다 등등의 비판을 8년 전 당시 민주당의 비판을 빌려서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그 부분도 자세히 한번 제가 반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아마 보고서 채택 안 했던 사례를 들면서 17번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미리 한국당은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용되면 인사청문회는 이미 정해놓은 거죠. 답은. 보고 채택 안 해주고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국민들 앞에서 밝혀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석이라고 해서 장관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수석을 어떻게 장관으로 기용하고 쓰느냐 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또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검찰을 장악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장악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을 좌지우지했다라는 표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조국 수석은 틈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인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민정수석을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국당이 비판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가는 것에서 비판하는 걸 보면은 한국당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지 이 조국 수석이 무슨 위장 전입을 했다든지 탈세를 했다든지 음주운전이 했다든지 이런 범법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지보다는 얘기보다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왠지 모를 무슨 반감 그 자체만으로 얘기하는 것 참 안타깝고요. 아까 이제 그 권재진 MB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갔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검찰을 통제했던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봅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그 권재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비리 사태에 연루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로도 도덕성으로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돼 있었고요.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했던 것으로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와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서 이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마치 동일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수석 비교를 하셨는데 청와대의 역할이 다릅니다. 권재진 당시 수석 같은 경우는 사정기관 통제와
그리고 공직 사정을 주 업무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공수처 설립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를 주 업무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또 두 수석의 경력도 다릅니다. 권재진 수석 같은 경우는 줄곧 검사의 길만 걸었고요. 예.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법학 교수입니다. 네.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으면은 조국 수석 같은 이 교수 출신을 앉히지 않았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두 수석 경력이 다르고요. 또 대통령이 또 법무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도 다릅니다. 당시 MB는 집권 중반기 이후에 권력 누수를 방지하려고 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권재진을 임명했다면요.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 장악보다는 이 사법개혁, 검찰 개혁이라는 우리 국민적 시대적 과제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이 권력 기관들이 국민을 통제하고 정권에게 줄을 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국정원이라든지 기무사령부라든지 이 검찰이라든지 이게 조직 문화가 확 바뀌었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민정수석이 단순히 법무부 장관 된다고 해서 18년 전에 반대했던 건 아니다라는 요지 같습니다. 했던 일도 다르고 출신도 이력도 다르고 앞으로 주어지는 과제도 다르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어떤 두 사람을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을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게 돌려막기로 해도 되느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였습니다. 그 당시에 권재진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그랬을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네. 여당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최고위원들 그 홍준표 당시 대표 체제였는데 그때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남경필을 다 반대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MB가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무마시켜 보려고. 반대파들을. 그런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그 당시 뉴스를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더니 여야가 모두 다 반대하고 있다. 이건 아마 권재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대보다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 아시다시피 소위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요. 소위 말 비서입니다. 특히나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좀 길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국 수석의 최근에 하는 행동, 뭐 한일 갈등이 생기니까 무려 SNS에 44건의 글을 올려가지고 완전히 정부의 반대만 하면 친일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국민들의 강요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건 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책에 있었던 사람, 또 일을 제대로 했습니까? 솔직히 민정수석하면서 기강회의해 준 거 바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랬는데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검찰도 지휘를 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아까 사법개혁 얘기하셨는데 사법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절대 권력, 절대적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중립입니다. 그래서 공평무사한 법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밑에서 정말 오로지 대통령 바라기, 문 대통령 바라기만 했던 이런 사람을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쓴다? 그 밑에 있는 검찰들이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특히나 이전의 민정수석과는 더 다르다는 거죠. 훨씬 더 대통령 밑에서 소위 말하면 찍소리 못하고 모든 일을 대신해줬다 할 만큼 정말 충성심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민정수석, 대통령의 비서를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조국 수석 최근에 행보를 보면 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들고 저희가 야당 의원으로서 조국 수석 소위 말하면 기강 확립 못한 거, 그다음 인사 참사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질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꽃가마 태워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두 가지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누구든 간에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반대다. 그리고 특히 조국 수석은 최근에 그런 SNS 활동 등으로 비춰볼 때 대통령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어떤 내각의 책임자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네요. 일단 저는 그 최근 SNS 활동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당이 조국 수석을 비판할 때 그 SNS에서 어떤 내용을 국민들에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한국당이
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외교적인 해결을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무릎을 꿇어라 이런 식의 해법을 주장하기 때문에 조국 수석처럼 이 대법원이 판결했던 개인의 징용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옹호하는 글들에 대해서는 별로 따질 게 없는 겁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입장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진 않지만 SNS 올렸다는 이 행태 가지고 비판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한국당이 저는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단결하지는 못할 망정 정부, 대통령 때리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한국당의 모습이 이 조국 수석 비판하는 것은 그대로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말씀하셨던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가는 것.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못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이 굉장히 미운 털처럼 보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국 수석은 과거의 민정수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니었고 우병우처럼 검찰을 쥐고 흔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면 제일 적임자겠죠. 특히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는 우리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거고 여기에는 국회의원들, 판검사들, 대통령 주변의 수석들 이런 고위직들만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한국당이 저렇게 반대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혹시 말씀 중에 뭐라고 할까 규정이 틀렸거나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팩트가 많이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뭐 제가 다는 얘기 못 하겠고요. 상당히 많이 틀렸지만 제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당이 대한민국 정부를 일본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친일파다라는 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한국당은 단 한 번도 이 정부가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고요. 당당하게 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풀 거는 풀고요. 또 경제적으로 저희가 대비해야 될 거는 장기, 중장기 다 대비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구체적 해법까지 줬어요. R&D 연구하는 사람들은 소위 소재 부품, R&D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간까지 풀어주라. 구체적 해법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가 어떤 데입니까? 세계 열강 중러, 미일이 여기 각축장처럼 우리 한반도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저 죽창 들고 의병운동하자 그래서 이 해결이 됩니까? 굉장히 유연하고 국익을 내세우면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고 숙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창을 들자 의병을 일으키자는 국민들이 해야 될 소리입니다.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불매운동도 해도 되고요. 여행도 안 가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국가는 그런 국민들이 이런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전략들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볼게요. 지금 우리 조국 수석이 뭐라 그러냐면요. 대법원 그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면 친일파라고 했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한국당이 불리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왜? 한국당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100% 존중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13명의 전원 합의부에서 내린 결론인데요. 2명의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2명의 소수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이 소수 의견의 2명은 그러면 친일파란 말입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면 누구나 다, 특히 법학자, 지식인들 누구나 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제기하게끔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 안 되고 특히 야당의 국회의원들 입에 절대 재갈을 물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당은 그 판결에 대한 입장이 다른 입장이 있나요? 아니죠. 판결은 존중하는 거죠.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는 겁니다. 결과는 존중하는데 네, 존중한다는 거죠. 뭐 소수 의견이 합리적이었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르면 친일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행태가 문제다. 그렇죠. 그런 행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은 뭐 누누이 제가 얘기했지만 대법원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합니다. 국내법에서. 그리고 이제 국제 관계에서는 어떻게 풀지는 또 다른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이거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걸면 무조건 친일이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당은 제가 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일본에 무릎 꿇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정부가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셨던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수출 규제가 된 품목에 대해서 단기, 중장기 대책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추경에도 긴급하게 추경으로 증액을 좀 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WTO에 제소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외교 활동도 넓혀가고 있고 일본의 부당한 이 경제 침략 행위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부당성을. 근데 이때 초기에 한번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과 우리 경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 이벤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통위에서 국회에서 일본의 이런 경제 침략에 대해서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하니까 이거를 반대하고 시간을 질질질 끌었던 게 한국당이었습니다. 한국당이 만약에 이런 국민적인 분노에 함께 동참했다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그 경제 침략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고했다라면은 이런 얘기들, 이런 행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이 와중에 한국당에 대해서 자꾸 이 친일파라 같은 행태를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한국당이 보여왔던 이런 행태들이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행태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한국당에 집중적으로 이걸 하고 있고 한국당이 이제서야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하라는 얘기를 한국당에서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이 일제 강점기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개인의 배상 청구권 문제를 제3국 중재위에 가서 해결하라고 합니까? 이것 자체가 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주장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의 이 주장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왜 자꾸 과거사를 들먹여가지고 일본에게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외교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런 사태를 초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중재위로 가자는 입장은 한국당에 여전히 유효한가요? 자, 제가 지금 강병원 의원님이 제 지역구, 제가 서울에 사는 은평구의 지역구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존중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팩트가 너무 많이 틀리니까 제가 이거 길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추경입니다. 추경 들고 찬 거는 민주당입니다. 아니, 그만큼 추경을 하자고 2달 지금 한 90여일 동안 아우성을 쳐놓고 추경 장사만 했어요. 추경을 하면 지난 18, 19일 열었어야 됩니다. 본회의를 통과시켰어야 됩니다. 특히 저는 저희 포항에 관한 추경 예산이 한 1,2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애타게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결이고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찼습니다. 뭐 찬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될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소위 방탄국회를 한 거죠. 그것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열어도 됩니다. 언제든지 열어도 되고요. 추경을 이렇게 걷어찼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추경 장사를 너무나 오래 했다는 거예요. 자, 추경 가지고 장사한 거 저희가 한번 꼽아 볼게요. 너무 많습니다. 자, 민생 파탄 처음에 한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선심성 예산이 막 들어왔어요. 한국당이 반대하니까 미세먼지 불났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산 추경하겠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사건, 목선 사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도 국방장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왜 조건을 내거냐 이러면서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파탄에 대해서 1대1 회담 요구라든지 아니면 경제 원탁 회의라든지 야당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될 거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건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추경하고 왜 조건을 요구하냐면서 저희를 계속 비난했습니다. 한 2달 동안 장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마치 추경을 안 해줘서 이 나라를 망친 아주 악당 중에 악당이 돼버렸어요. 모든 국민들한테.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추경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난추경 찬성이고요. 잘못된 추경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 부품 예산 저희 오케이입니다. 내용만 가져오면 됩니다. 내용 하나도 안 가져오고 제목 가져오고 예산 가져오고 이거는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찬성이고요. 저는 추경이 다음 주에라도 투포인트 회의 열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재위 말씀을 드릴게요. 중재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소위 말하면 몇 달 동안 조용히 있다가 한일이 서로 낸 안입니다. 일본에서 낸 안은 2+1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내는 건 1+1 아닙니다. 그렇죠?
정부 간에 지금 낸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좀 그러니까, 설명을 할게요. 네네. 왜냐하면 좀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셔야 되니까 한국 정부가 내놔는 한국 기업 그러니까 이제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뭔가 혜택을 받았을 수 있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서 그것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자. 네. 이런 차원이고 일본 정부는 거기에 한국 정부도 들어가서 1+1+1 이렇게 되라는 거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인 거고요. 일본도 반대 입장이고 일본은 이제 1+1을 반대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가 낸 제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그럼 제3국의 중재위에 넘기자 한일협정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외교적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중재위로 넘기겠다 이런 조항에 따라서 하는 건데 한국당은 한국과 일본이 터놓고 이야기를 외교적으로 계속 협상도 하고 일을 하는 거지 중재위의 걸 찬성한다 반대한다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대통령이 언제 한국당을 친일로 몰았냐면요. 우리가 이 문제는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을 때 마치 소위 말하는 강대강 대치에 죽창을 들고 의병을 안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말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몰아붙이면서 한국당을 친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부산에 갔습니다. 규제 완화 특구. 어제가 어떤 날입니까? 어제가 지금 중로 도발이 된 두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에도 도발은 됐는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열지도 않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점심 먹고 어제 같은 날도 볼턴이 와갖고 회의하고 이러는데 어제도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서 거북선 횟집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회 먹고 나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도 그 외교 문제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한국당 얘기한 걸 이제 하신 겁니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점이 이제 맞을 거 다 두들겨 맞고 중로의 도발. 자,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 와야 되니까 중로 도발하죠. 북한이 SLBM 장착한 잠수함 시찰하면서 오늘 또 미사일 쐈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제 같은 날 미사일 발사 전이긴 하지만 이런 날 이제서야 외교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얘기한 거 참 답답합니다. 정말 있어야 될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열어서 지금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때는 여당 원내대표들하고 밥이나 먹고 편안하게 계시면서 도대체 알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토론 형식인데 각각 여러 논점들을 말씀을 해버리시면 시청자들께서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의원님이 너무 많이 두 분 다 하시니까. 공이 이렇게 한 분이 던지시고 한 분이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짚어주시고 반박하시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자의 권한으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중재위. 조금 전에 강 의원께서는 한국당의 초기에 중재위로 가자는 입장이 있었다고 하셨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 토론에 와서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걸 제가 들었고요. 직접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제징용된 일제강점기에 이분들은 불법인 상태에서 강제징용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라고 대법원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청구권 협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3국 청구권 협정에 들어있는 제3국 중재로 가져가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입장을 들으셨다고 하고 한국당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했고 이 부분은 두 분이 10번을 말씀을 하셔도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팩트체크의 대상으로 남겨두겠고요. 그다음에 추경과 관련해서요. 만약에 지금 당장 본회의가 열리면 추경 통과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근데 조금 전에 추경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추경에는 어떤 예산이든지 문제 없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건 문제는 있지만, 어떤 정부든지 그거를 예결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모여서 삭감도 하고 또 집행부와 이야기해서 증액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예산은 삭감을 하고요. 그게 정부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그래서 예산 심의가 있는 겁니다. 예산 심의를 하고 지금 심의 중이고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의가 되면 언제든지 바로 통과를 시켜야죠. 하여튼 추경에 문제가 있지만 통과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시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심의 후 통과를 해야죠. 추경만 따로 통과하면 안 됩니까? 추경만 따로 통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의사 일정을 잡습니다. 저희가 의사 일정 잡는데 처음에 18, 19 이틀을 잡았어요. 이틀을 잡았는데 그 이후 잡은 이후에
국방부 관련해서 안보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18일 날 회의가 열리면은 바로 이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19일 날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무산을 시켜서 그냥 추경이 그냥 속된 말로 날아간 겁니다. 날아갔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터지고 있는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국방 문제만큼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 두 사안이 합의를 해서 연계돼 있는 거죠? 네, 지금은 네. 아니요, 연계는 아니죠. 투포인트로 원래 투포인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틀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틀을 열기로 했어요, 원래.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의사 일정을 18일, 19일 잡았다고 한 것은 원래 6월 임시국회 전체 의사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이 합의안을 부결시켰던 것은 자유한국당 의총에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월 임시국회의 의사 일정은 이미 그때 다 깨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하나의 의사 일정을 여야 간에 힘겹게 합의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마치 17일, 18일 임시 본회의가 잡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고요. 정말. 추경만 통과해달라는 말에 절대 그러겠다는 답을 안 합니다. 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당이 끊임없이 추경 협상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인데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런 조건 없이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분명히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총에서 추인이 거부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 이틀 뒤에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하나씩 갖자라고 하면서 그때 다시 국회를 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다시 열리게 되죠. 전격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열리게 되면 보통 의사 일정 합의를 합니다. 네. 그때 의사 일정을 합의를 하고 18, 19일 열기로 다들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의사 일정 통상 합의할 때 하나하나를 중요하지 않을 때마다 매일 그냥 서면으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정경두 해임 건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예. 올라와서 이걸 막으려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원내대변인이기 때문에 이인영 대표님과 그다음 나경원 대표, 오신환 대표와 국회의장님 함께 제가 배석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의장님이 중재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 좋다. 그러면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의 문제에서는 국민들도 다 관심이 있으니 해임 건의안은 받아주자. 대신에 민주당은 그걸 못 받겠으니 18일, 19일 날 열고 19일 날 먼저 예산안을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 민주당이 다들 그 이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 투표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인영 대표가 뭐라 그러셨냐면 죽어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표결 절대 안 됩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다시 또 파토가 소위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정리를 겁니다.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는 본회의를 거부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보장되지 않은 본회의는 추경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열 수 없는 거고요. 그 네, 그렇죠. 입장 맞죠? 네, 그렇게 네.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을 친일로 몰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적이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요즘 이제 본인들이 했던 행태 때문에 국민들 속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의 최근에 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예. 한국당 스스로 저는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런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 공격하는 데 너무 앞장섰던 모습이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는 한국당의 모습으로 됐기 때문에 한국당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놓고 대통령이라든지 저희들을 오히려 친일로 공격함으로써 이 궁색한 국면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친일로 모은 근거가 대통령은 있나요? 친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렇게 말했으면은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친일에 대통령 이 정부 그다음 이 정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조국 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 조국 수석. 관계자가 네네, 정부 한국당을 관계자. 친일로 몰았다. 네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계속 친일로 몰고 있죠. 자, 그러나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렇게 몰아진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이분법적 사고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이런 친일, 반일, 빨갱이 이런 이분법적 사고 이제 좀 다 버리고 정말 국익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같은 질문을 두 분께 드릴 텐데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1야당 대변인 민 대변인이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아마 자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친일파다라는 그 친일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워딩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의 영변침해에 대해서. 이러네요. 소위 말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일본 놈들하고 좀 욕을 좀 했네요. 그리고는 일본 놈들이 소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못하는 대통령은 여기 아무 말도 못하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면 이게 친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변인이 이런 말하는 거는 내용은 아무리 맞더라도 내용이 맞고 옳다고 할지라도 대변인들은 굉장히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게 저도 원내 대변인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좀 부적절한 용어나 불편한 용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취지는 소위 말하면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해라. 이제 이런 취지 같습니다. 대통령이 관련된 입장을 안 내놓을까요? 제가 어떻습니까? 봐서는 이런 거는 언급할 가치, 대응할 가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당이 계속해서 이 친일 프레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민경욱 대변인이 소녀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요.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당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쟁, 당리 당략보다는 국익이 우선입니다. 일본의 이런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 명확히 국민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이 썼더라면 박수를 쳤을 겁니다. 조국 수석이 썼더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론 중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정리해서 전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항소심에서는 일부 형이 감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고 손실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그러니까 1심보다 1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12년에 벌금 80억 원, 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징역 5년으로 선고가 나왔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멈춘 지 무려 91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로써 92일째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역대 추경 중 심의되지 못한 기간으로 2위의 불명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조건을 쌓아올려 추경절벽, 추경산성을 세운 것입니다. 국민과 단절, 소통을 하지 않겠다던 명박상선과 같은 추경 불통의 상징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민과 단절, 소통을 하지 않겠다던 명박상선과 같은 추경 불통의 상징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청와대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러시아가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이번 사건은 기기 오작동에 따른 것으로 침범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브리핑으로 혼선을 빚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아마추어적인 행태가 정부의 안보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당이 침소봉대한다고 억울해하지만 말고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제발 스스로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야당이 침소봉대한다고 억울해하지만 말고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제발 스스로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청와대는 대령급의 비공식적 해명만 듣고 기기 오작동이라는 소도 웃고 갈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치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항의를 할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항의를 하기 싫은 겁니까? 청와대 안보관에 싱크홀이 뚫린 것입니다. 항의를 할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항의를 하기 싫은 겁니까? 청와대 안보관에 싱크홀이 뚫린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건을 두고 또다시 국제 호군이 왕따 안보 같은 저급한 언사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대한민국 제1야당이 내부 총질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대한민국 제1야당이 내부 총질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북한이 오늘 새벽 원산 부근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 발은 430km 정도를, 나머지 한 발은 690km 정도를 비행해 동해로 떨어졌습니다. 군은 새로운 무기체계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오늘 오전 러시아 무관을 불러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국방부는 군이 확보한 영공 침범 자료를 제시하고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기업이나 핵심 소재, 부품 기업의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축소됩니다. 교육부가 오늘 전주 상산고를 비롯해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3개 학교에 대해 최종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이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가 가능한 만큼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름철 간편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즉석 삼계탕에 나트륨 1일 섭취량의 4분의 3가량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음식까지 섭취하면 나트륨 1일 섭취량을 쉽게 넘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잠시 뒤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윤 총장 임기는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네, 지난 1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 0시부터 임기가 시작했습니다. 임기는 오늘부터 2년입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환담을 나눴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한 조국 민정수석도 배석해 축하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총장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이곳 대검찰청에 있는 총장실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취임식은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윤 총장은 취임식에서 앞으로 어떻게 검찰을 이끌고 개혁해 나갈지 구체적인 포부와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보다 선배인 검사장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이뤄집니까? 네, 내일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전임자인 문 전 총장보다 5기수 아래입니다. 윤 총장이 지명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봉욱 전 대검 차장을 시작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13명이 물러나면서 선배 기수는 8명만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윤 총장의 동기인 23기는 대부분 잔류해 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종전 관행대로 총장보다 선배 기수가 옷을 벗는 기수 문화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인사에 따라 윤 총장 선배 기수의 잔류 규모와 후속 승진 인사 규모가 좌우될 전망입니다. 자, 무엇보다 윤 총장이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에 누가 임명될지가 관심입니다. 내일 함께 발표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검사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역시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정보경찰 정치 개입 사건 등의 공소 유지도 맡고 있습니다. 적폐 수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총장과 동기인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차기 중앙지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수사 등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신봉수, 송경호 부장검사 등 윤 총장과 함께 특별 수사를 이끈 검사들 역시 요직을 맡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호흡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윤 총장과 조국 수석 호흡이 맞겠습니까? 네, 일단 조국 수석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주도했습니다. 함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윤 총장과는 일단은 큰 마찰을 빚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들어보시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거는 틀린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폄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검경이 대등한 협력 관계로 재정립되는 수사권 조정 방향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윤 총장이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면 세부적으로는 정부 안과 다른 목소리를 낼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강제 철거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천막 설치 금지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대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서울시의 신청이 각하됐다 이렇게 하니까 법원이 천막 설치를 용인한 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서울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바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도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철거할 수 있는 만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시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과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지난달 25일 행정 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철거 3시간 만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자진해서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겼다가 지난 6일 다시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2차 행정 대집행을 단행했는데요. 우리공화당은 행정 대집행 직전 천막을 자진 철거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겁니다.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판단은 아니라면서 앞으로도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광화문 주변 천막 설치와 철거를 둘러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숨바꼭질식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대표단은 회의에서 일본에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지만 일본이 회피했다며 일본은 자신들의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없는 것 같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측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조치의 부당성, 자유무역 체제를 위협을 하고 전체 글로벌 밸류체인에 위협된다는 점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그러므로 하루속히 이 조치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양자적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일본이 대화할 의사가 있으면 일본이 편한 어떠한 시간에라도 저희는 면담에 응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의 제안이 일본 측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과 전 세계는 일본이 자기의 행위조차도 다른 나라의 외교관에게 떳떳하게 성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 발은 430km를 비행했고 나머지 한 발은 690km까지 날아갔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오후에 새롭게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앞서 북한이 쏜 미사일 2발 가운데 한 발이 더 멀리 날아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이 무려 690km를 날아갔다고 추가로 전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4분과 57분에 각각 미사일을 쐈는데 첫 번째 미사일은 430km, 두 번째 미사일은 690km를 비행했다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건 고도인데요. 두 발 모두 50여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비행 특성만 보면 첫 번째 미사일은 지난 5월에 2차례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사일은 굉장히 특이한 비행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탄도탄은 고도의 4배가량을 날아가는 게 보통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그보다 낮게 비행하는 게 특징인데 이 두 번째 미사일은 이 고도보다 무려 10배 이상 멀리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신형 무기를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발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합참 비공개 브리핑 때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군 당국은 김 위원장이 원산 근처에 체류하고 있고 공개 활동도 한 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이 관련 동향을 주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김 위원장의 신형 잠수함 시찰 일정을 말하는 건데요. 북한의 잠수함 개발 기지가 원산 주변인 심포인데다 북한군이 지금 하계 훈련 기간인 만큼 군심 잡기 차원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장 지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북한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저강도 군사 행동을 통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그제 있었던 중러 공군의 합동훈련, 독도 도발 등과 연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으로 균열을 보이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한 흔들기에 북한이 가세하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새벽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곧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청와대는 특히 북미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준비하는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NSC 상임위가 열린다고요? 네, 청와대는 오늘 새벽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오후에 열릴 NSC 상임위에서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침 오늘이 NSC가 정례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여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재원 파악에 더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을 분석하는 데 NSC 상임위가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은 북미가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호영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난 자리에서도 북미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서 비핵화 대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북한이 78일 만에 단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한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 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미사일을 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상황을 즉각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긴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주시해 왔다면서 관련 부처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 정보당국이 구체적 정보 파악과 함께 북한의 이번 미사일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북한의 2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절제된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NSC 상임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여야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 목소리로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북한을 상대로 비판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문제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벌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여야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여야는 모두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을 집중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를 비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북한을 상대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을 상대로도 이를 정쟁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 또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안보 협력에 나서줄 것을 호소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앞선 판문점 북미 회동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밝힌 부분을 들며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금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 안보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9.19 군사 합의를 즉각 무효화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하고 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다시 힘들게 찾아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고 관련 상임위 활동에 나서자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논의가 없었다며 제안을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일단 국회를 여는 것 자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 관련 국가에서는 단거리 발사체라는 사실을 신속히 보도하면서 북한의 의도와 파장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미국 쪽 반응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에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짤막하게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심야 시간대라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더 구체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미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오늘 쏜 발사체가 지난 5월에 발사한 2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동한 이후 처음이라면서 북한의 의도와 파장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가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이 문제를 앞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와야 일본 방위상은 오늘 발사된 미사일이 지난 5월 발사한 것과 같은 종류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관영 매체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관영 CCTV는 아침 7시 뉴스에서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짧게 전했습니다. CCTV는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오늘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사례로 볼 때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합리적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정도의 반응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초로 알려진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상원에서 찬성 90표, 반대 8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인준된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선서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를 이끌기에 에스퍼보다 자격을 잘 갖춘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I am confident that he will be an outstanding Secretary of Defense. I have absolutely no doubt about it. 에스퍼 신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미군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화답했습니다. Our military has made tremendous gains in recent years thanks to your leadership, and we stand ready today to take on any challenge. 전 제임스 매티스 장관 사임 후 7달 만에 국방부 장관에 공식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미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25년 동안 육군과 버지니아 주 방위군에 복무했으며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첫 출근길에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한국 영공이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남쪽으로 비행한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며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일종의 억지를 위해 분명히 대응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한 곳이 독도 위 한국 영공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인데 일본은 한국의 경고 사격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에스퍼 장관이 다음 달 초 한국과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보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부진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핵심 소재와 부품 관련 기술 기업의 세금을 낮추는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일본 수출 규제라는 돌출 변수까지 등장하며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정부가 부진한 기업 투자를 늘리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반도체 생산 설비 등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기업의 투자세 공제율이 내년 1년에 한해 상향 조정됩니다. 대기업은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와 10%로 높아지는데 기업들은 5,300억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가속 상각 제도가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대기업의 가속 상각 설비 투자 적용 범위가 생산성 향상 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중소 중견기업은 상각 범위 한도가 75%로 상향됩니다. 내년에 1,000억 원의 법인세 이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기업의 일반 R&D 공제율이 2%인 반면 신성장은 대기업 R&D 공제율이 20에서 30%입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 상속 증여 시 할증평가 제도가 개선됩니다. 할증률이 하향 조정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이 폐지되며 중소기업 할증 배제가 영구화됩니다. 지주회사의 현물 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 특례가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로 바뀌게 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번 여름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 지방에 밤사이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고 중서부 지역에는 일요일까지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비가 좀 약한 편인 것 같은데 많이 내리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네, 현재 전국에서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은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인데요. 이들 지방에는 현재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약하게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밤 사이에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충청 지역에는 벌써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충남 천안 서북구에는 108.5mm, 태안 말리포에 104.5mm, 홍성 94.3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주로 경기 남부와 충청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붉은색으로 띠를 이루고 있는 강한 비구름이 충청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 천안과 아산에는 호우 경보가, 그 밖의 충청과 경기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은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니까요.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에는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은 토요일까지 5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에도 서울이 28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중서부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7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조금 전에 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소속팀 유벤투스 선수단과 함께 내일 방한합니다. K리그 올스타인 팀 K리그와 서울에서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입장권 6만 5천 장이 매진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자칫 호날두와 유벤투스의 홍보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스토리를 더한 더 스포츠 김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경기 성격부터 좀 알아보죠. 네. 팀 K리그 팬투표로 선발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스타라는 표현을 못 씁니까? 뭐 기사에서는 올스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만 대회 이제 이번 경기 공식 명칭에서는 이제 올스타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팬 투표로 11명이 선정이 됐고 결국에 이제 경기력 평가위원회 9명을 이제 추가를 했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 올스타전을 쓸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프로축구 연맹이 주최한 경기가 아니라 따로 별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서 초청을 했고요. 네. 프로축구 연맹과 그리고 유벤투스 각각을 초청해서 경기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스타전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만 명칭은 올스타전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는데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사유를 좀 살펴보면 조금 계약 관계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중계권료나 이런 협상을 할 때 보면 올스타전은 이미 국내 이제 스포츠 마케팅에서 판매가 됐고 그걸 지상파에서 중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올스타전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그 모든 계약 관계상으로 했을 때 스포츠 지금 이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는 협상할 권리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권리와 별도의 지금 경기이기 때문에 올스타전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팀 K리그 유벤투스 공식적으로는 초청 경기가 이제 되게 된 거죠. 뭐 간단히 정리하면 그러니까 올스타전을 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따로 있는 거고 중계권자도 네, 따로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올해는 올스타전은 정확히 말하면 올스타전은 열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나 국내 스포츠 마케팅 회사는 올스타전을 열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올스타 휴식기이기 때문에 올스타전 기간에 올스타전을 대신해서 유벤투스와 친선 경기를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경기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앵커멘트 소개해 주셨듯이 6만 5천 장, 그러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고 사실상 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장인데 이 6만 5천석 경기장을 지난 3일에 온라인으로 예매를 했는데 불과 2시간 만에 6만 5천석이 모두 매진이 됐고요. 티켓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프리미엄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불과 15분 만에 매진이 됐고요. 스카이박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호가하거든요. 1,000만 원이 넘는데 이거 역시 다 지금 팔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K리그, 정규리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비싼 티켓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5만 원 정도고요. 네. 국내에서 열린 A매치 같은 경우는 스카이박스 이런 거를 제외한 일반 그 좌석의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니까 지금 유벤투스 내한 경기는 조금 괜찮은 좌석이 한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니까 거의 3배 또는 4배까지 지금 더 비싼 그런 상황이 되고요. 네. 이번 경기 입장권 수익만 지금 따져보면 60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린 단일 경기 스포츠 경기로는 최다 이제 수익이 현재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2010년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내한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한 3만여 명에 불과했으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스카이박스 1,000만 원이라고요? 네,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1인당이 아니고요. 스카이박스 일종의 전체를?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뭐 10명이나 15명 이런 게 들어가고 식사도 제공이 되고 기념품도 제공이 때문에 1인당 가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관심 높은 게 아무래도 뭐 호날두 네, 선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 예상하시다시피 호날두가 만약에 유벤투스에 없었다면 네. 이번 경기가 성사됐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사됐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관심이 집중이 됐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호날두만 놓고 봤을 때는 메뉴 시절이었던 2007년 이후 호날두가 이제 12년 만에 방황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나오는 경기 화면이 최근에 열렸던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유벤투스의 이제 프리시즌 경기였죠. 그래서 이제 호날두와 손흥민 선수가 같이 경기도 하고 또 유니폼도 교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화제를 모았던 경기였는데요. 호날두 선수가 이제 어제 중국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프리시즌 경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제 네. 경기에서도 지금 골을 터뜨리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 골키퍼에 맡겼습니다만 결국 어제 경기에서도 프리킥으로 득점을 하면서 2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했고 이 장면입니다. 네. 굴절이 되면서 어제 네. 난징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현재 프리시즌 2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일 열릴 이제 우리 국내 친선 경기에서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릴지 이 부분도 조금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네. 이번 경기에 일단은 호날두 선수는 계약 조항상 45분은 의무적으로 일단 출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 45분 이상은 우리가 좀 팬들께서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조항이 좀 신설이 됐던 게 2010년에 메시가 올 당시에 네. 한 15분 정도밖에 뛰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비싸게 티켓 사신 뭐 팬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불만들을 감안해서 45분 의무 출전 조항을 조금 넣은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다만 호날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중국 난징에서 열린 이 지금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하루 쉬고 내일 경기에 출전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력이나 피로의 어떤 피로도를 감안했을 때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이 부분은 조금 좀 물음표가 남습니다. 네. 예. 그 특유의 그렇습니다. 호우주의보라고 저희가 네,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호날두가 이제 그 세리머니를 할 때 입 모양이 이제 호우라고 하고 네. 이제 이 몸 모양은 이제 A자를 만드는 호날두 네. 특유의 골 장면마다 항상 나오는 이제 세리머니 지금 이거 말고 아까 이제 골 장면에서 아마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세리머니를 이제 국내에서 직접 보게 이제 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관심도가 높고요.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팬들도 아마 관심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친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유니폼을 교환을 했잖아요. 네. 이제 호날두 선수와 과연 내일 경기에서 누가? 어떤 선수가 유니폼을 교환할지 예. 아니면 호날두 선수가 사실 이렇게 어린이 팬들이나 이런 팬들을 굉장히 잘 챙기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호날두가 경기장을 찾은 어린이 팬들이나 팬들에게 관중에게 유니폼을 선물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K리그 올스타 선수들과 유니폼을 교환할지 네. 이 부분도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물론 국가대항전은 아닙니다만 네. 뭐 기왕이면 우리 팀 K리그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네, 네. 또 그 세리머니를 보려면 네. 한 골 먹어야 되잖아요. 뭐 한 골 허용하고 세리머니 보고 우리가 한 2골이나 3골 넣어서 이기면 최상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팀 K리그 어떤 선수들이 나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팬 투표로 11명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위원회 추천 9명이 이제 추가로 네. 됐는데 뭐 이동국, 박주영, 뭐 조현우 같은 K리그 대표하는 선수들과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팬투표 1위는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차지했고요. 6만 2천 표를 얻었고 2위는
자, 대구의 세징야 선수, 그리고 박주영, 이동국, 수원 타가트, 울산 김보경 믹스, 박주호 선수까지, 그리고 서울의 오스마르, 그다음에 불투이스 이용 선수까지 뭐 K리그 각 포지션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두 모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구의 지금 그 팬투표 2위를 차지한 화면 왼쪽 두 번째 왼쪽에 있는 세징야 선수가 그 호날두가 우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국내 경기에서도 실제 득점을 했을 때 항상은 아닙니다만 간혹 호날두 세리머니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서 이 선수 별명이 이제 호날두에 좀 빗대는 선수인데 실제 플레이 스타일은 맨시티의 이제 아구에로를 닮았다고 해서 실제 별명은 이제 대구의 아구에로에서 대구에로입니다만 호날두는 그러니까 세리머니는 이제 호날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선수가 재밌는 좀 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장면이 호날두의 광고를 패러디한 거예요. 자, 세징야 선수가 서 있죠. 유니폼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호날두를 향해 자신감 넘치는 멘트를 하나 하는데요. Come 크리스티아노. 자, 컴온 크리스티아노 하면서 이제 호날두에게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뭐 이런 뭐 의미로 좀 의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세징야 선수가 내일 경기에서 골을 넣고 호날두가 보는 앞에서 호날두 세리머니를 한다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팀 K리그를 지휘하는 그 전북 현대 모라이스 감독도 호날두와 뭐 인연이 있다고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날두와 사제지간입니다. 모라이스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조세 무리뉴 감독과 함께 수석 코치 시절에 호날두가 당시 팀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제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라이스 감독도 아까 지금 앞서 보신 세징야 선수처럼 홍보 영상에 조금 연기력을 발휘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전북의 클럽하우스인데요.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호날두 선수로 추정이 되죠. 그러면 자신이 지금 전북에 와 있고 소개를 하는데요. 자, 다음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호날두가 4명이거든요, 아이들이. 자, 그런데 여기 5명 키우는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이동국 선수. 네, 맞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5명이죠. 그러면서 전화에 곧 보자고 하면서 전화기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름이 뜨죠. 실제로 지금 호날두의 연락처를 알고 있을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연기니까요. 어쨌든 호날두가 자녀가 4명이고 이동국 선수가 5명이고 실제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을 성사시킨 그 스포츠 마케팅 업체에서 이런 것도 다 찍은 건가? 홍보 영상을? 이거는 프로 연맹에서 제작한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이렇게 재밌게 기대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팬들은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것 같고요. 언론이나 좀 축구 관계자들은 조금 우려 섞인 시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입장권 다 팔렸기 때문에 흥행은 일단 보장이 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연맹이 주최하는 올스타전이 아니라 올스타전 성격을 띈 친선 경기다 보니까 자칫 이게 이제 호날두나 유벤투스의 홍보에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른바 반쪽 성공에 대한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친선 경기입니다. 비즈니스예요. 프리시즌 경기이고 공식 경기도 아니고 비공식 경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최사에서 K리그 연맹과 그리고 유벤투스의 적정한 이제 출전 수당이나 출전 어떤 금액을 대가를 지불을 하고 거기서 입장권 수익이나 중계권 수익으로 이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스타전인데 올스타전이 아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우려 섞인 좀 시선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호날두가 45분 출전 의무 규정은 있습니다만 풀타임으로 뛸 수 있는 건 또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권이 그렇게 뭐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비싼 입장권 내고 호날두의 경기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볼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자칫 이벤트성 대회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빅클럽들이 내한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리그 올스타와 바르셀로나가 2010년에 대결했었는데 당시 좀 말이 많았어요. 뭐 메시가 15분밖에 뛰지 않은 것도 그랬고 굳이 바르셀로나 팀이 빅클럽이긴 하지만 K리그 올스타들 다 모집해서 올스타전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도 있었고 그 앞서 메뉴가 왔을 때는 호날두가 당시 메뉴와 함께 왔을 때는 실제로 FC 서울과 친선 경기를 했었거든요. 클럽과 클럽의 친선 경기는 모양새가 괜찮습니다만
팀 K리그, 즉 K리그 전체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했을 때 이게 놓고 봤을 때 이게 K리그의 홍보라든지 실제적으로 그런 면에서 따졌을 때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차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K리그 올스타전에 좀 애매한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스타전이 기본적으로 91년에 시작이 됐고 초기에는 아주 좋았어요. 팬들과 선수가 함께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는데 한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10년 전후로 해서 조금 이제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금 잡음들이 있어요. 네. 잡음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K리그 올스타전의 성격이면 K리그 올스타들이 더 주목을 받고 핵심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유벤투스, 그러니까 손님인 유벤투스나 이전 같은 경우는 뭐 2002 월드컵 스타들 그리고 유로파 선수들이 올스타전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네. K리그 올스타들보다는 오히려 손님인 좀 참여하는 그런 손님 성격의 그런 외부 초청팀들이 더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K리그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주객이 좀 전도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들이 나왔고 이번 경기 역시 그런 비판들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올스타전이라는 게 결국 축구에서는 유럽에서는 사실 올스타전이 열리지 않고 굉장히 좀 미국적인 그런 이벤트성 대회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 4일 정도 좀 시간을 두고 굉장히 팬들을 위한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고 실제로 지난해 유벤투스가 미국 프로축구팀 올스타 팀과 경기를 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경기 외에 한 3, 4일간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네. 이번 우리의 어떤 이런 이 친선 경기와는 조금 차이점이 조금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뭐 여러 가지 팬미팅 행사는 합니다만 이게 올스타전의 성격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개선돼야 될 점이라든지 조금 고민할 그럴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여하튼 유벤투스가 이제 오는 거잖아요. 네. 한국과 유벤투스의 어떤 인연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벤투스가 이제 96년에 한번 찾았었는데 예. 23년 만에 내한인데 당시 이제 내한할 당시 96년이 어떤 시기였냐면 유벤투스가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고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한국을 찾았었어요. 네. 당시에는 이제 대표팀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경기를 했는데 예상외로 시차 적응을 잘 못하면서 4대 0으로 우리나라에게 대패를 했는데 네. 흥미로운 건 그 이후로 유벤투스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챔피언스리그 정상을 밟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서 이 저주라는 말을 굉장히 좀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예. 화제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료면에 나오고 있군요. 저도 이 당시에 이 학생 시절에 이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벤투스가 과연 그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저주에 걸려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못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번에 이제 한국을 다시 찾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을 꺾는다면 그 저주가 풀려서 예.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그냥 예.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뭐 날씨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앞서 저희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비가 내일 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기예보 보셨듯이 내일 지금 뭐 중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중부, 중서부 지방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날두의 기본적인 세리머니 이름을 이제 호우 세리머니라고 해서 네. 서울에 이제 호우 주의보가 내릴 것이다 하는데 실제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경기에 어떤 변수로 미칠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비 뭐 큰 피해 없이 좀 재미있는 그렇게 경기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비가 아주 많이 오면 경기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거죠. 축구는 기본적으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네. 뭐 예를 들어 번개, 뭐 낙뢰나 이런 게 치지 않는 한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경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